창조적 파괴는 도전기업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회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있느냐, 기회가 있느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와 유인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의 제조업이 블록화됐다 그랬잖아요. 전속 계약 관계로 뭉치고 그러면은 경쟁의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 블록에 전속 계약에 포함이 안 된 기업은 아예 기회가 없어요. 도전자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진입 장벽도 비용이 엄청 들죠. 그 진입 장벽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린 단가 우려치기, 기술 탈취 일어나니까 혁신 유인이나 그렇군요. 리워드가 없어지죠. 그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 블록화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블록화가 독과점 산업 구조와 그리고 부품 쪽에서 이른바 전속 계약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해체가 돼줘야 되죠. 네. 그래서 정말 세계의 흐름하고 반대로 우리 관계에 세계의 흐름처럼 바뀌어줘야만 혁신이 일어나요. 우리 그 B2C 산업을 보시면 혁신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컨슈머는 지금 말씀드린 중간재 산업과 달리 B2B가 중간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업이 아니고 일반인이 B2C잖아요. 우리 B2C에서는 유니콘 경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해서 배민도 있죠. 많은 인터넷 회사들. 그죠? 이런 게 다 B2C예요. 지금 유튜브도 굉장히 활발한데 B2C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회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성공하면 충분히 맞아요.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회와 유인이 있으면 혁신이 정말 불길처럼 일어난다는 게 우리 지금 B2C에서 보여요. 그런데 B2B는 혁신이 없어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 때문에 기회도 없고 유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와 유인이 생길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줘야지 B2B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산업 진화가 단절된 진화가 일어나면서 제조업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야만 사실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 전환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고용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 영향력이 큰 중화학공업 단지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경우에 직장이 없어지고 더 작은 규모의 작은 회사로 쪼개지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많은 여유 인력들이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려면은 사업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 기회가 열리려면은 이 B2B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주는 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제조업의 위기 자체뿐만이 아니고 제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경제 구조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B2B 쪽에서 정말 많은 혁신 기회가 생기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위기 문제를 극복하는 거하고 산업 전환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탄소 생산성, 탄소를 적게 생산해서도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전화해가고 그런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는 좀 볼 수 없을까요? 그게 국내적으로는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 같은 거를 또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아예 개방도를 높여가지고 외국의 테슬라나 뭐 유럽의 뭐 르노나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조금 더 어차피 기업도 글로벌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현대기아라든지 삼성전자가 사실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보면 경쟁적인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로컬 국내에서 모노폴리가 되니까 국내에 이른바 그 서플라이 체인, 부품업체 사이에 그렇죠. 전속 계약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더 개방되고 테슬라가 뭐 들어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이 해외에서 된 게 수입되면은 국내의 그 중간재 산업 자체는 이른바 수요 독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모납선이라고 합니다. 수요 독점 구조가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약에 뭐 그런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하는 것들 그런 걸 유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같은 체제에서 그게 쉽냐? 특히 탄소 중립이나 RE100가 안 될 것 같으면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국내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해외의
고부가가치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탄소 중립이라든지 RE 완화하는 데로도 환경을 갖춰야 되고 그렇지 네. 않으면 올 윤이 없고 우리 기업들마저 사실 고부가치 공장들 최신 공장은 외국으로 가버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두 문제가 별개의 문제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해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 기아차가 물론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려면은 국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2차 벤더라고 할까요? 그런 데가 더 좀 오픈 이노베이션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를 그렇죠. 좀 만들어주는. 국내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좀 국내 완전 그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가 들어와도 좋고요. 국내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바꿔줄 필요가 있다 구조를. 네. 그러면서 수요 독점적인 그런 전속 계약 관계가 깨질 수 있죠. 과거에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기아차가 독립적으로 있고 나머지 3개 회사 중소규모의 3개사가 더 있었을 때 자동차 부품 납품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2-3개 회사에 납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대기아차한테만 하거든요. 네. 결국은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럼 혹시 그때가 더 좋았다고 얘기도 하시나요? 그때 그분들은 단가 우려층이나 이런 것들 덜 심했고요. 사실은 그 우리가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가 굉장히 맞아요. 심한 그렇죠. 이유가 네. 사실 이 구조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수익이. 그러면 1차 벤더의 수익은 한 65 정도 돼요, 우리. 근데 2차 벤더들이 한 35, 40이에요. 그렇구나. 굉장히 떨어지죠. 그게 바로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 우려치기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조그만 기업들, 벤더들이 작아질수록 임금 지불 여력이 없어요. 이게 격차예요. 근데 과거에 그러면 우리가 임금 격차가 이렇게 났느냐. 우리가 한 80년대만 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 임금의 70-80%였어요.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70-80% 수준이에요. 우리만 이렇게 격차가 심한데 이게 경제 이 구조에서 나오고 있어서 양극화 문제도 사실 이 구조에서 제가 나온다는 말씀을 들은 게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네, 제조업의 위기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 양극화 문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약간 산업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양극화 외에도 다른 양극화 문제도 있나요? 근데 이게 사실 양극화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 경쟁력을 단가 우려주기를 통해서 확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직 특히 한 50쯤 되면은 사무직의 부장 정도 되시면은 다 비자발적 퇴사를 시키죠. 조기 퇴직을 하게 돼요. 저도 주위에 친구나 후배, 선배 중에서 50 전후로 해서 회사 그만두고 나온 분들 많이 봤어요. 회사의 압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조기 퇴직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나와서 한 1년 동안에는 뭐 그동안에 바빠서 못했던 치과 치료도 받고, 그다음 집에서 특히 이제 주로 이제 부인들이, 남편들이 퇴직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등산도 다니면서 체력도 좀 기르고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나면은 초조해져요. 그렇죠.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퇴직금 갖고 왔고 애들 아직 대학도 가야 되고 퇴직금 받은 걸로 그냥 까먹고 살 수도 없고 저축해서 뭐 이자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좀 정신 승리를 하기 시작해요. 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과거에는 치킨집을 열었고 지금은 커피숍을 열어요. 그럼 3년에서 5년 또 아예 거의 다 망해요. 어떻게 됩니까? 노인 빈곤 전 세계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 거기서 나와요. 자, 그러면 자영업 조기 퇴직을 하고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단가 후려치기에서 나오다 보니 사무직 50대 이상 뭐 인적 자본이라는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퇴직시켜 버리고 그러면 그분들은 자영업으로 가고 자영업이 어려워지죠. 자영업 망하고 거기에서 노인 빈곤이 나와요. 자, 그럼 노인 빈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일자리 정책, 노인 일자리 아니면은 지금 기초연금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수명도 늘어나고 인구 구조 고령화가 일어나면서 사실 다른 고령화에서 딴 문제는 저는 굉장히 과장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언론이나 일부 학자들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지금 같은 구조에서 고령화가 되면은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노인 빈곤 문제를 재정으로 지금 같은 식으로 때우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네. 재정이 저는 파탄 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불가능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실 일인데 이걸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공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공무원 하려고 하고
공기업 가려고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공기업이 대기업보다 인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공기업이 인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 정말 아니면 중소기업은 가는데 취업 연령이 점점 늦어지죠. 그러면 또 근속기간이 짧아지죠. 연금 퇴직금이 작아져요. 악순환 꼴에 들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또 보고 결혼을 빨리 못하죠. 직장 있어야 결혼하게 되죠. 그렇죠. 네. 결혼 늦어지고 저출산 문제. 결혼하신 분도 아기 낳는 것도 뭐 좀 줄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게 많은 젊은 분들이 특히 커리어가 있는 여성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뭐 남자분들도 결혼할 때 여자분 직장 있기를 원하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거의 아직도 독박 육아를 하게 되죠. 그런 거 생각하면 결혼 안 하고 그럼 출산율 낮아지는 이런 문제들 해결이 안 돼요. 다 연결돼 있네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에서 지금 발생해서 쭉 연결된 문제인데 우리는 이 구조에서 생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 안 하고 다 그때그때 피상적인 현상에 대해서 땜박식으로 계속 정책을 쓰죠. 뭐 육아들 하라고 돈 준다 뭐 그런 정책이죠. 애기 놓는 현금 같은 걸로 하겠다고 하는 거. 그다음 노인 빈곤 문제, 뭐 일자리, 그다음에 그 기초연금 더 올려준다 이런 식 해법밖에 없고 자영업 뭐 수수료 깎아준다 카드 수수료 깎아주면 자영업자가 더 늘어날 뿐이에요. 자영업 들어오시려면 뭐 줄 서 있어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구조를 바꿔줘서 우리가 B2B 하는 중간재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고부가치 생산을 하게 되고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은 그러면은 중소중견기업 좋은데 갈 요인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 교수들보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근속기간이 길어서요. 그래서 저기 중소중견기업 가서 쭉 해서 오랫동안 정년까지 일을 하면 연금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아니면 최소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연금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만 자영 문제도 해결이 되고 노인 빈곤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예측도 불가능하고 예측한다면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에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없다.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 문제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다. 우리 많은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사회 문제들이 경제 구조의 다른 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땜빵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그거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 밑 빠진 물독을 우선 붙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공정한 시장, 뭐 산업적 구조, 오픈 이노베이션을 발휘할 수 있는. 밑 빠진 독을 자꾸 땜방만 했어도 한계가 있으니 제가 독을 바꾸자. 아예 바꾸자.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 책에 나오신 구조를 대로. 바꾸자는 게 우리 독을 바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그 구조의 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우리 뭐 일본하고 우리하고 최근에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기업 수준 자료인데 500인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하고 100인에서 499인 중견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대기업 임금이 100일 때 우리나라는 70으로 떨어져요. 중견이. 근데 일본은 중견기업이 88%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기업들 10인에서 100인 그 규모를 보면은 우리는 58% 정도로 떨어져요. 근데 일본은 거기 84%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기업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하청 구조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또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도 생기는 건데 우리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정규직이 나가면 정규직을 뽑도록 노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2000년대 아주 좋았을 때 비정규직만 뽑은 거예요. 그러면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현대차 비정규직 가는 거나 1차 벤더 정규직 가는 거나 둘 중에 고르는 게 되죠. 그럼 1차 벤더 정규직 그 임금 수준과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부터 생기는 격차가 모든 분야에 반영이 돼서 지금 불평등, 불균등의 문제들이 야기가 된다. 이거를 구조를 두고 이게 밑이 빠져서 물이 새는데
자꾸 뭐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정책들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악순환인 게 그렇다 보니까 더 눈앞에 일에 급급해지고 네, 닥친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 바쁜 것 같은데 네. 교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네. 정말 짚어주시면서 중장기적인 시간을 갖자 네. 그런 책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아 이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오히려 그게 빠른 길이라는 거를 네.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온다는 거고 음.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음에 하면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아니고 지금 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큰일이 난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고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당장의 효과가 안 보이고 당장의 부작용이 안 보이다 보니 중요한 줄 모르고 가다가 정말 그 근처에 가면은 돌이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한 요 정도면은 준비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네. 혹시 못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정치 구도에서 과연 이런 목소리가 정치 의제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내년쯤에 이런 탄소 중립이라든지 제조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이 정치 의제화가 되지 못한다면은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워낙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기업들 내부적으로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정말 전 국민의 정치 의제로서 그렇죠. 국민들이 삼아서. 이렇게 가면은 뭐 IMF 97년 위기 때 가장 그것까지 어려움을 할수 겪었던 분들은 사회 취약 계층이죠. 그 정말 IMF 위기 같은 현상이 1, 2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장기간 일어날 수 있는 경제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바꾸자고 해서 바꾸지 않으면 내가 가장 큰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더 인식을 해야만 바뀔 수 있고 그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치 의제화가 돼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이루어질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아,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의 저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